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자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노력하고 믿고 최선을 다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을 주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내 편이라 믿었던 이들이 오히려 가장 가혹한 시험을 안겨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한 가지 물건에 얽힌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 인연을 잇고 기적을 가져다 준 특별한 시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 시계가 저를 누구에게로 또 어디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간 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전부터 엄마와 아빠 사이에 갈등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 어떤 전조 증상도 느끼지 못했고, 제가 느끼기에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났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뭔가 달랐어요.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원래는 엄마가 TV를 켜놓고 있었거나 부엌에서 뭔가 하던 소리가 들려야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했죠. 거실도 어딘가가 휑했고 안방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말없이 밥을 차려주셨고 저는 평소처럼 그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영영 끝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뿐인 자식까지 두고 갈 만큼 엄마는 뭐에 그렇게 회의를 느꼈던 건지. 시간이 지나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알게 되었죠. 엄마가 집을 나간 게 바람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난 거였더라고요. 아빠는 아내와 가장 믿었던 친구를 동시에 잃어버린 거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는 아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고 아빠와 단둘이 지내는 삶에도 익숙해 갔어요. 저희 아빠는 남대문에서 시계 수리를 하시는 장인이었어요.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늘 손님이 많았어요. 저는 아빠가 일하는 공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랬듯 저도 공방에서 사람을 배우고 시계로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시계라는 게 말이다. 손목시계 하나만 봐도 그 주인이 살아온 인생이 보여. 치, 무슨 시계 하나에 인생이 보여. 괜히 멋있는 척 하려고 하는 말이지? 그치? 허허허, 아니야. 메탈 시계인지 가죽 시계인지 어떤 가죽을 선택했는지 시간을 정각에 맞춰두고 사는 사람인지 5분쯤 빠르게 맞춰두고 사는 사람인지 이거 하나에도 그 사람이 다 담기는 거란다. 손목시계 하나만 봐도 주인의 인생이 보인다는 아빠의 말이 처음엔 그냥 멋있는 척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어요. 아빠는 시계를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시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함께 고쳐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빠 덕에 엄마 없이 컸지만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엄마 없는 아이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소풍날이면 다른 애들보다 더 예쁘고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싸주셨고 김밥도 그냥 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갈하게 꾸며주셨어요. 그 덕에 초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제 도시락은 늘 인기 만점이었죠. 취향이 까다로운 딸을 둔 덕에 저희 아빠는 머리 묶는 연습도 엄청 하셨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게 묶여서 제가 울상을 짓기도 했는데 나중엔 친구들까지 부러워할 정도로 예쁘게 묶어주셨죠. 갖가지 모양까지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사춘기엔 아빠도 고민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특히나 사춘기쯤 되면 여러모로 엄마 손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이를테면 처음 생리를 시작하는 순간 같은 때 말이에요.
제 경우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 가방을 내밀더라고요. 안에는 생리대, 초콜릿,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놀라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너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조용히 물어봐서 준비한 거였어요. 직접 말로 하면 제가 너무 민망해할까봐 쪽지에 적은 거고요. 그 정도로 아빠는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정말 세심하게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빠 같은 면을 가진 남자에겐 끌리진 않았어요. 여자들이 보통 자기 아빠 같은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던데 전 아니었어요. 너무 착한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엄마가 아빠를 떠난 것도 결국엔 아빠가 너무 착하고 답답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아빠와는 정반대의 남자에게 끌렸어요. 대범하고 통 크고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만나게 된 게 남편이었어요. 저희 남편을 만난 건 조금 특이하지만 제 심해부의 소개였어요. 심해부와는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는데 어느 날 자기 처남을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단 거예요. 괜찮은 남잔데 아직 인연을 못 만났다면서 처음에는 그냥 별 기대 없이 나갔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딱히 느낌이 안 왔고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보니 첫 만남부터 확 끌리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었는데 자기는 절대 월급쟁이로 살 생각이 없다면서 자기만의 장기 플랜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절대 자기 가족을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게 두진 않을 거라면서 눈빛을 막 빛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포부도 크고 야망도 있는 남자구나 싶었죠. 그런 모습이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이런 남자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게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미처 모르고 내린 선택이었죠. 적어도 신혼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은 처음과 다름없이 자신감 넘쳤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물론 시부모가 저를 처음부터 반긴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기대도 안 했었죠. 부모 둘 중 하나 없이 자란 며느리. 어느 집 부모가 쌍수 들고 반기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죠. 그런데 시부모가 저를 더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팍팍 내기 시작한 건 그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구구절절 제 얘기를 하기가 뭐해서 그냥 대충 엄마가 돌아가신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집을 나가서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원래 저는 이 사실을 남편한테만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자랑스럽게 할 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를 죽은 사람 만드는 게 어쩐지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걸 시부모한테 말해버린 거예요. 이것까진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죠.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말하다 자기도 모르게 얘기가 나온 거였는데 시부모는 이걸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였어요. 가뜩이나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걸 편견으로 보는 옛날 사람들이 많은데 엄마가 단순히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바람이 나서 떠난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시부모는 대놓고 편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여자애들은 엄마 손에 커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건데 근데 너희 애미랑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냐? 아예 딴살림 차려서 모른 척하고 사는 거야? 나도 참 자식이 있고 딸이 있는 입장이지만 애미가 돼서 어째 그러나 싶다. 아무리 남자가 좋기로서니 어떻게 지 자식들을 두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여자들이 세상에 있는 거야 원래. 자식이고 뭐고 지 욕구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여잔 줄 알았으면 어디 사돈도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겠어. 모르니 그랬겠지. 대놓고 저희 엄마를 그런 여자 저런 여자 타령하는데 어떤 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릴 버리고 집을 나간 엄마라 해도 남의 입에 그런 식으로 오르내리는 건 다른 문제였죠. 하지만 거기다 대놓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어쩌다 TV 드라마를 다 같이 모여서 보다가 비슷한 장면이라도 나올라 치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결혼할 자격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뭐 그래도 다 나빴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심해부랑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했잖아요. 그 덕에 시누이 내외랑 저희 부부는 다른 집들보다 훨씬 편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넷이서 밥도 자주 먹고 애들 나이대가 비슷해서 다 같이 캠핑도 다니면서 가족처럼 어울렸죠. 다행히 시누이는 갑질하는 타입이 아니었고 사고도 좀 트여있는 편이라 제 편이 돼줄 때가 많았어요. 오히려 시부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엄마 없이 컸다고 뭐가 문제냐. 요즘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욕먹는다면서 나서서 말해주기도 했죠. 시원시원한 성격의 시누이 덕분에 시부모도 점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결혼 몇 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희 딸이었어요. 저희 딸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정확한 병명은 심실중격 결손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고 천천히 경과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지만 꾸준한 관찰과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했어요. 그 탓에 저희 딸은 감기에 걸려도 일반 아이들보다 더 오래 가고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차서 뛰는 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시누이 내외랑 같이 캠핑을 가도 제 눈은 항상 딸에게 향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저희 딸은 체력이 약해서 오래 뛰질 못했거든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헉헉거렸어요. 시누이네 아들 둘은 계속 뛰어놀았는데 저희 딸은 그 애들을 쫓아가다가 헉헉대고 그런 걸 보면 항상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아무튼 그렇게 시누이 내외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일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가족이란 게 좀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는 건데 그렇질 못했나 봐요. 남편이랑 심해부 둘이서 뭔가 오래 작당을 하더니 어느 날 저랑 시누이를 불러 모아놓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멀쩡히 잘 다니다 무슨 사업이냐 하자 두 사람은 PPT까지 만들어서 저랑 시누이 앞에서 발표를 하며 자신의 참모습을 보였죠. 남편과 심해부는 중국에서 전동 공구 및 건축 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요즘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고 DIY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전동 공구나 건축 자재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나 뭐라나? 한마디로 중국에서 품질 좋은 제품을 싸게 들여와서 국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팔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였죠. 처음엔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나중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만들겠다는 나름 야심찬 계획이 있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 처음 만난 날 말했었지? 나 그냥 단순한 월급쟁이로 머물지 않을 거라고. 꼭 성공한 사업가 돼서 내 가족들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거라고. 당신도 응원한다고 멋지다고 그랬었잖아. 이게 그 시작이 될 거야. 당신이 나 좀 믿어줘. 당신 아니면 누가 날 믿어주겠어. 안 그래?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워낙 자신만만했고 나름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시누이도 비슷했어요. 심해부는 원체 좀 덜렁거리는 스타일이라 걱정됐지만 저희 남편이 추진력이 있는 타입이라 사업을 주도해서 끌고 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시누이도 자기 남동생을 믿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고 남편은 점점 바빠졌어요. 심해부, 남편에다 남편 친구 한 명까지 합류하면서 사업은 점점 본격 추진이 되기 시작한 듯 했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물어보면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뭐 속속들이 사정은 몰라도 이리저리 바삐 움직여대는 걸 보면 뭐가 추진이 되긴 되고 있나 보다 하며 응원했죠.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 일이었다는 걸요. 그것도 대부분의 빚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전 완전히 뒤집어졌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당신 혼자서 막 할 수가 있냐고. 정신 나갔어? 어떻게 집을 담보로. 이것도 다 내 장기 플랜에 있던 일이야. 분명히 당신도 좋다고 했었잖아. 다 찬성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당신 사업하는 거 밀어준다고 했지. 언제 우리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랬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위협은 안 되게 해야지.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어쩔 건데. 일은 무슨 일? 내가 알아서 다 잘한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 왜 생겨? 당신이 뭐 신이야? 앞날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우리 수아 그냥 보통이 아니야. 우리 수아 지금 당장 큰 문제 없어도 건강해 보여도 저러다가 무슨 일 생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저한테 가장 1순위는 언제나 우리 딸이었어요. 심실중격 결손증은 크면 자연적으로 구멍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딸처럼 구멍이 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거든요. 당장 급한 건 아니었지만 언제든 상황은 최악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덜컥 빚을 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떵떵거리며 시작한 줄 알아? 빚 하나 안 지고 무슨 사업을 해? 그렇다고 해도 집을 담보로까지 빚을 지는 건 아니지. 게다가 당신이랑 아주버님이랑 당신 친구까지 셋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그 빚을 죄다 당신이 지는 거냐고. 그냥 내가 제일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이 정도 모험도 안 하고 이 정도 위험 부담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해? 사업 이런 게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뭐든 겁내고 망설이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날 믿어주기로 했으면 그냥 좀 다 믿어주면 안 돼? 왜 그렇게 실패할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 문제로 남편과는 오랫동안 다투게 됐고 결국엔 제가 두 손을 들었죠. 남편은 자기 계획이 확실하다며 자신감에 차 있었고 남편의 당당함 앞에 저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기왕 믿어주기로 한 거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했던 거죠.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애 키우느라 바쁘기도 했고 남편이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요. 그런데 일이 터진 건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추진하다 사기를 당한 건 한순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늘 자신만만했어요. 중국에서 직접 건축 자재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더니 계약까지 진행했다고 했었죠. 공장도 확인했고 샘플도 받았고 현지 브로커와도 충분히 신뢰를 쌓았다고 장담했고요. 저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남편 말만 듣고 있으면 정말 성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문제는 남편이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장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브로커가 사기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계약금을 송금했고 첫 물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도착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올 생각을 않는 거예요. 남편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브로커와 공장은 계속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어요. 통관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검수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생겨서 수정 중이다 같은 말들 뿐이었어요. 남편은 초조해졌지만 처음엔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 달이 지나자 브로커는 완전히 잠적했고 공장이라고 계약했던 업체도 가짜 주소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니 그 공장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게 허위였던 거죠. 계약금과 초기 투자금으로 넣었던 돈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남편도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전부 빚이었다는 거예요. 여윳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었으니 이젠 빚만 남은 거잖아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남편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밤새 연락을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사무실에도 없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엔 일이 잘못돼서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오려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이 그냥 그렇게 도망을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제야 저는 그 허풍뿐이던 인간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게 됐죠. 이 모든 짐을 저한테 떠넘기고 지 딸까지 팽개치고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세상에 둘도 없는 비겁한 새끼라는 걸 말이에요.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믿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랑 딸을 두고 자기 혼자 도망친 거예요. 지가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지, 지금 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고 이해를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 앞으로 진 빚은 쌓여 있었고 딸은 아픈데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설상가상으로 저희 아빠까지 위독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백혈병으로 1년 넘게 투병 중이셨는데 최근에는 당뇨 합병증까지 겹쳐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놈은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쳤다고요. 그것도 그렇게 외쳐대던 장기 플랜의 일부인가 보죠? 참나. 결국 저 혼자 이리저리 터진 일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보름 만에 결국 아빠가 병실에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평생 자식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오신 아빠를 보내는 서름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저에겐 그 슬픔을 온전히 제대로 느낄 시간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심해부랑 남편 친구가 저한테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들 딴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남편이 주도한 사업이었고 사업 자금의 대부분이 남편 이름으로 대출이 나간 상태였으니까요. 심해부와 남편 친구는 처음부터 남편이 리더였다고 주장했어요. 중요한 계약도 남편이 직접 진행했고 대출 서류도 대부분 남편 명의였으니 결국 책임도 남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사라진 이상 남은 가족인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죠. 심해부도 같이 사업을 하겠다며 신나게 뛰어들었고 저희 앞에서 PPT 발표를 할 때만 해도 둘이 공동대표로 시작하는 일이었거든요. 남편 친구도 같은 돈을 투자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남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걸 저한테 대신 갚으라고 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심해부는 이제 와서 입을 싹 씻더라고요. 지가 먼저 사업하자고 들떠서 남편이랑 같이 계획 짜고 다니던 사람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는 온전히 피해자인 것처럼 나오는데 처음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심해부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그 새끼가 다 벌려놓은 일이니까 그 새끼가 처리해야지. 근데 그러고 튀어버렸으니 당연히 너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좋다고 같이 추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더러 갚으라고? 내가 그 사업에 무슨 관여를 했다고 이래요? 지금 제일 어이없고 황당한 건 나라고요. 몰라 됐고. 나는 애초에 투자자일 뿐이고 주도한 건 다 네 남편이야. 나한테 빚 떠넘길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는 게 좋을 거야. 친하게 어울릴 때는 그 사람을 원래 잘 모르죠.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얼마나 야가 빠진 놈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둘이 같이였고 그보다 애초에 저랑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도 본인이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도망쳤다고 저보고 빚을 갚으라니. 그 문제로 심해부랑 싸우고 남편 친구랑 싸우고 그러느라 저는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불행은 파도처럼 물밀듯 계속 밀려왔어요.
기어코 저희 딸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오고 있었는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던 겁니다. 경과를 잘 보면서 지켜보자고 했던 건데 심장에 남아있던 구멍이 더 커졌고 심박수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의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까지 터지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빚더미에 아빠의 죽음에 이제는 딸까지. 수술은 빠를수록 좋았지만 당장 제게는 딸 수술비가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은 많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저희 집이 넘어가는 걸 막는데 다 써버려서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달리 손을 벌릴 것도 없었죠. 그래도 손녀가 아프다는데 시부모는 도와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시부모는 정말 매몰찼어요. 우리도 골치가 아파 죽겠다. 솔직히 영익이 그렇게 된 거 네 책임도 있지 않니? 도대체가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와? 딸 수술비 운운을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영익 씨 그렇게 사라지고 저 혼자 해결할 엄두가 안 나서 온 거예요. 이 상황에 제가 달리 누굴 찾아가겠어요. 우리도 지금 골치가 아파. 우리라고 뭐 마음 편히 사는 줄 아니? 그래서 저희 수아 수술비 도와주지도 못하시겠다 이건가요? 수아 몸 안 좋은 게 어디 하루 이틀도 아니지 않냐. 당장의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고 그놈 그렇게 사라지고 우리도 돈 깨진 게 한두 푼이 아니다. 일단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게 있을 테니 그걸로 해결을 해보도록 해라. 우린 널 도울 상황이 못 돼. 마음 같아선 진짜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는데 시부모가 이러고 나 몰라라 한다고요? 딸을 어떻게든 빨리 수술부터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집안 놈들이랑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그럴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딸 수술비부터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세상에는 이제 저랑 딸 진짜 딱 우리 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망연자실에 앉아 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문득 아빠가 남기고 간 상자가 들어왔어요. 아빠는 마지막에 유언장과 통장, 편지, 사진 등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제게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롤렉스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아빠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주 오래된 모델이고 귀한 시계다.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이걸 팔아서 네 생활에 보태라. 아빠는 돌아가실 때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병마와 싸우느라 힘드신 아빠에게 제 상황까지 알게 하며 더 짐을 지울 순 없었죠. 그런데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빠도 아마 어렴풋이 짐작을 하셨나 봐요. 아빠는 마치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정말 힘들 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가 없을 때가 오면 이걸 팔라고. 하지만 아무한테나 팔지는 말라고. 이 시계 가치를 아는 사람을 꼭 찾아야 한다고. 시계를 보면서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알았죠. 바닥도 없고 우리 딸 수술비도 없으니 이제 이걸 팔아야 했어요. 저는 아빠의 유품인 롤렉스 시계를 고급 물품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걸 팔아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딸은 수술이 시급했고 제 손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아빠가 남긴 소중한 유품이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빠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이걸 팔아서 생활에 보태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이 순간을 예감이라도 하셨던 걸까요? 시계를 올리면서 이 시계는 아빠의 유품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팝니다 라고 적었어요. 솔직히 시계를 내놓으면서도 이게 쉽게 팔릴까 싶었어요. 그런데 글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누군가가 연락을 해왔어요. 메시지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시계를 꼭 사고 싶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가격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비싼 값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러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누군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예상과 달리 한 노신사였어요. 채팅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올 줄 몰랐어서 순간 살짝 당황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 노신사가 시계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간 저도 얼어붙었어요. 도대체 뭐지? 왜 저러는 거지? 아무리 귀한 시계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노신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계를 두 손으로 꼭 쥐고는 이 시계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울먹였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까지 흘깃거리며 쳐다봤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노신사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노신사가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진정을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신사는 이 시계가 자기 아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아빠의 유품이라고 했는데 노신사는 단호하게 25년 전 죽은 자기 아들에게 본인이 물려준 시계라고 했어요. 자신을 한 회사의 회장직을 맡은 강경필이라는 사람이라 소개하며 노신사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계는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계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엔 3대째 내려온 거지. 이 시계는 롤렉스 설립 초창기에 제작된 아주 희귀한 모델이었어요. 지금은 시장에서도 아마 쉽게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한눈에 알아봤죠. 그럼 그런 귀한 모델이 어떻게 저희 아빠 손에 있었던 거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 물음에 강 회장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과거 유학을 보내놨던 외아들이 처참한 몰골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모든 걸 잃고 병든 몸으로 귀국했고 결국 그 아들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중 하나로 이 시계에 대해 언급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가 이 시계를 어떤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만약 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팔게 된다면 그건 곧 엄청 어려운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부디 집 한 채 살 만한 돈을 주시고 그 시계를 되찾아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이분이 왜 시계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저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강 회장이란 분의 아들과 저희 아빠 사이에 얽힌 사연을 듣게 됐어요. 강 회장의 아들은 젊은 시절 유학을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일에 휘말렸다고 했어요. 처음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명문대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학생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무리들은 그가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약물까지 손에 대게 했대요. 정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돈까지 다 털린 그는 유학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됐어요. 결국 가진 것 하나 없이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하지만 귀국했다고 해서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부잣집이었지만 그 시절 강 회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분이었죠. 나에게도 엄격했고 본인 손자에게도 자비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업을 물려가야 할 놈이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그 녀석을 키웠죠. 그러다 보니 집으로 돌아오기가 겁이 났을 겁니다.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을 테고요.
가족들에게 혼날 게 두려웠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던 아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가던 중 결국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길에서 쓰러졌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가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는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었대요.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긴 시간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몸이 너무 망가져버린 상태라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그 말을 듣고 청년은 망연자실한 거죠. 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도 살아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한 그는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한밤중에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침 스크린 도어가 없던 역이었고 청년은 철로로 뛰어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미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라면 차라리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순간 그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희 아빠였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서 우리 아들을 구해준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 몇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빠는 본능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그 청년을 가까스로 끌어올렸다고 했어요. 만약 몇 초만 늦었더라면 그는 정말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그 후 저희 아빠는 상황을 알아보고 그 청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를 데려와 시계 공방에서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와줬단 거예요.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켰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그때서야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늘 혼자서 일하시던 아빠의 공방에 웬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아빠는 그를 수제자로 키우기로 했다며 영어도 잘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라고 소개했죠. 저도 공방에 들를 때마다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의 아들이었다니. 우리 아들은 아버님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다시 살겠다는 의지를 찾았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녀석이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우리 폼으로 돌아와 1년이란 시간을 가족 옆에서 투병을 하다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 이야기를 하며 유언을 남긴 거예요. 본인을 살려준 은인이라며 꼭 도와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거죠. 저는 어려서 모르고 있었지만 저희 아빠에게 청년은 그 시계를 남기고 가면서 그런 말을 했었나 봐요. 언젠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서 이 시계를 팔게 되는 날이 온다면 자기네 가족이 그 시계를 찾아서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곧장 아들이 얘기한 시계 공방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찾을 수가 없었죠. 아, 맞아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빠가 공방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만날 길은 이 시계를 언젠가 세상에 내놓을 때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날 이후 계속해서 그 시계의 행방을 추적했다고 했어요. 롤렉스 초창기 모델이라 희귀한 만큼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두었고 비서를 시켜 중고 사이트도 매일 확인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연락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회장은 저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다며 저희 아빠의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죠. 그 말을 듣자 노신사는 눈물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시계를 팔 생각을 했겠느냐며 제 상황을 물어왔죠. 저는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 남편의 배신, 시매부와 남편 친구들의 부당한 요구, 시부모의 외면, 그리고 딸의 병까지. 노신사는 제 긴 이야기 끝에 저를 돕겠다며 이제야 은혜를 갚을 길이 왔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노신사를 따라가게 됐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신사는 저에게 무려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증여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증여세까지 본인이 모두 처리해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도록 모든 과정을 정리해주면서까지.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줄 수가 있냐고요. 제가 상황이 정말 급하긴 하지만 이 돈을 이렇게 받을 순 없어요.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일평생의 짐이었어요. 우리 아들 목숨을 구해주신 분을 뵙지도 못했으니 제 아들 목숨을 구해주고 다시 우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준 분이니 억만금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결국 몇 번의 거듭된 설득 끝에 저는 그 돈을 받게 됐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모든 서류를 갖추고 증여세를 본인이 선납한 뒤 정식으로 제 계좌로 송금이 됐어요. 저는 그 돈이 실제로 제 통장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 정도 금액의 돈이 제 통장에 찍힐 날이 올 거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은인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아빠가 본인 아들의 은인이었으니 그 은혜를 갚은 것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살 날이 길지 않은 데다 외아들도 세상을 떠난 만큼 남은 재산은 결국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저희 딸의 수술을 진행했어요. 다행히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심장에 있던 구멍은 인공 패치로 완벽하게 막았고 혈류 흐름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경과만 잘 지켜보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란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몇 주간 병원에서 회복 기간을 거친 끝에 아이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고 저는 병실에서 건강해진 딸을 보며 다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회장은 남편이 진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에게 더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한테 남은 거라곤 저치곤란인 재산뿐이고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물론 죄송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제 남편 놈이 벌인 일은 그놈이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놈 빚을 탕감해 줄 순 없어요. 싸지른 똥은 본인이 치워야죠. 제 대답을 들은 회장은 그렇다면 빚을 갚아주는 대신 제 남편을 찾는 일을 돕겠다고 했어요. 남편 놈이 자취를 감추고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긴 상황이니 놈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고 회장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가 사람들과 시매부 그리고 남편 친구까지 제가 10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말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숨기고 있었는데 빚 문제로 제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다 눈치를 챈 모양이더라고요. 제게 10억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협박이 시작됐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왔고 온갖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왔죠. 처음엔 무시했어요. 그런데 놈들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급기야 저희 집까지 들이닥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제 단체로 난동을 부리면서 열쇠공까지 불러 저희 집 문을 따려는 거예요. 저는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놈들이 밖에서 문을 열려고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문 열어. 너 혼자만 살겠다는 거야? 네 남편이 진 빚이잖아.
놈들은 온갖 말로 협박했고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경찰을 부르려다 손이 떨려서 번호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문이 벌컥 열릴 것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 그때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건 변호사를 대동한 강 회장이었어요. 강 회장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경찰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제야 문을 열고 나왔고 경찰은 주거 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놈들을 체포했어요. 특히 심해부가 앞장서서 열쇠공까지 불러 우리 집 문을 따려고 했으니 주범으로 신고를 넣었죠. 그런데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조사를 진행하던 중 남편 놈이 시부모와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남편 놈은 시부네 고향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시부모가 몰래 그를 숨겨주고 있었더라고요. 경찰이 밝힌 건 아니었어요. 강 회장 측 사람들이 시부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미행을 시작했고 결국 시부모가 정기적으로 남편이 있는 곳을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니, 자기들 아들을 숨겨주면서도 저한테는 시치미를 떼고 손녀 치료비조차 안 주겠다고 했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지. 곧 이 사실이 밝혀지자 심해부와 남편 친구들도 난리가 났어요. 시부모가 남편을 숨겨줬다는 걸 알게 되자 놈들도 시가로 몰려가서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즉각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 놈은 빚을 남기고 도망친 데다 실종을 빙자해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충분히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었어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경우 이혼 사유가 성립되는데 남편 놈은 제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걸 알면서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망친 상태였잖아요. 게다가 일방적으로 빚을 떠넘기고 도망친 행위는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었고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덕분에 법적 자료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시부모가 남편을 숨겨주면서 저를 기만한 부분까지 추가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끝을 볼 준비가 된 거예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그제야 시모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전화 한 통도 먼저 안 했을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어요. 저는 이미 시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시모는 문 앞에서 계속 애원했어요. 예, 나 좀 보자. 네가 오해하는 거야. 우리 영익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애더러 피해 있으라고 한 건 나야. 내가 다 시킨 일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응?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우리 딸 아파서 찾아갔을 때 그때 그쪽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가 어떻게 두 손 모으고 부탁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을 사이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모는 너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다면서 저를 내쳤어요. 손녀가 아픈데도 모른 척했죠. 자기 아들이 모든 걸 망쳐놓고 도망친 걸 알면서도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문전박대했어요. 저는 그때의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어요? 저는 똑같이 되돌려줬어요. 시모가 매몰차게 저를 밀어냈던 것처럼 시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애원하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었죠. 저에겐 소송건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마무리됐어요. 남편 놈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포함해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 놈이 남긴 빚은 전 시가 인간들이 갚게 됐어요. 1년의 사건 덕에 전 시누이와 전 심해부 사이도 완전히 갈라서게 됐죠. 전 심해부는 아들을 숨겨놓고 모른 척했다며 전 시부모를 찾아가 멱살을 잡았고
그 탓에 전 시누이와도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더러 너도 진짜 몰랐던 거 맞냐며 몰아세웠고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자기 남편과도 대판하고 부모와도 대판하고 아주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죠. 지들끼리 다 갈라져 싸우건 말건 이혼이 마무리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강 회장이 준 10억과 위자료, 재산 분할금 덕에 저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작은 북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예전부터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냥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책도 보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바쁘지만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딸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수술 이후로 꾸준히 병원 검진을 받으며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심장도 안정적으로 회복됐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거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놀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빠에게 그리고 강 회장에게 끝없이 감사했어요. 강 회장과도 자주 만나며 지냈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그분은 끝내 그 시계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 시계는 저에게도 큰 의미이지 않냐며 제가 간직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어떤 우연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결국 선한 인연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 저는 그걸 이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살다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망간 남편, 무너진 삶,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막막한 현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걸 저는 직접 겪으며 깨달았어요. 누군가 베푼 선이 언제 어디선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도요. 앞으로도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저는 오늘을 기억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를요.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세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길 끝에서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